안녕하십니까. 통일을 위한 철학의 연구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릴 국가연구소 연구위원 최윤수입니다. 분단된 지 76년이 지났지만 남북한 사람들이 만나면 의사소통이 원활하고 모두 문화적, 경제적 교류를 하면서 통일을 염원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평양 시내인데 저도 제 차를 몰고 개성을 통해서 평양 시내에 와서 이 차 중에 한 대를 몰고 싶습니다. 현 정부에서는 교류 협력에 큰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 시점에서 통일에 대한 철학적인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그동안 통일에 대해서 예상을 하고 기대를 하신 분들도 많은데 리영희 기자의 연구에 의하면 세계 역사에서 쉽지 않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분단된 나라가 동질이든 이질이든 상관없이 한번 분단되면 통일이 어려운데 평화 통일을 하려면 한쪽이 다른 쪽보다 압도적인 힘을 가지고 또 주변국들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통일이 어렵지만 통일을 위해서 계속적으로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 뒷받침을 하는 게 철학이고, 철학은 진리를 추구하고 법은 사회 정의를 추구합니다. 그런데 통일은 정치 경제적인 문제가 더 실질적이고 직접적이어서 철학은 통일에 대한 당위성과 신념을 준다는 데 의의가 있습니다. 마르크스와 니체 이후에 철학이 관심을 가지는 바가 가치가 무엇인가 라는 점에 많이 있습니다. 헤겔이 말한 것처럼 철학적 사유의 유일하고 확고한 출발점은 역사다. 이어서 먼저 한반도의 분단의 성격과 역사를 살펴봐야 할 것입니다. 여기 보시면 해방되어서 만세를 부르고 있는 우리 선열들의 모습입니다. 해방 전후 상황을 보면 이 한반도의 분단이 외세에 의해서 주된 원인이 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외세에 의해 분단된 나라들은 통일을 염원하고 통일을 위해서 큰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그 두 나라가 운명 공동체였고 또 통일되면 방위나 문화 등 여러 면에서 굉장한 이득을 얻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 통일이 전쟁에 의한 것이 아니라 평화적으로 통일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차례를 보시면 먼저 외세에 의한 분단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역사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남북교류 관련 주요 일지를 살펴보고 세계의 분쟁 상황을 살펴봐서 우리의 현재 상황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그런 후에 평화와 통일에 대한 기존 이론들을 살펴보고 통일 철학에 대한 연구 방향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서울대 교수를 역임하신 신용화 교수의 조사에 따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 즉 임정은 3.1운동 이후에 수립되어서 27년간 존속된 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임시정부라고 합니다. 이 임정이 해방 직전에 독립운동 단체를 통합하기 위해서 1941년에 대한민국 건국강령을 제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정치 교육 분야에서는 자유민주주의를 택하고 경제 분야에서는 사회주의 제도를 많이 도입을 해서 사회주의 정당과 단체도 참여하도록 요구를 했습니다. 그 결과 사회주의
운동자들도 많이 참가를 해서 먼저 만주에 있는 군사 단체들을 다 통합을 하고 그 다음에 의회와 연합정부를 세워서 정치 통일을 완수를 합니다. 그래서 국내의 건국동맹과 연안의 독립동맹과도 상호 협동해서 해방 직전에 민족연합전선을 형성해서 국내 진입작전을 추진했지만 불행하게도 일본이 너무 빨리 항복해서 실시하지 못했습니다. 국내에서는 중도좌파 여운형이 1944년 8월에 건국동맹을 결성해서 해방 당일에 안재홍과 함께 건국준비위원회 즉 건준을 결성을 합니다. 그 건준이 45년 9월 6일에 조선인민공화국을 수립하게 됩니다. 그 공화국의 주석으로는 이승만이고 부주석에는 여운형, 국무총리에는 중도좌파인 허원이 추대가 되었습니다. 이 공화국은 남북의 읍면 단위까지 인민위원회를 조직하고 자주적으로 독립국가의 실현을 위해서 노력했습니다. 그래서 45년 11월에 한반도 대부분 지역에 인민위원회를 수립하고 일본 경찰의 무기를 빼앗아서 자체적인 치안을 확보했습니다. 이렇게 건국동맹과 인정이 연합해서 정당정치를 하고 국민투표를 실시했으면 자치정부 수립이 가능했었으나 이것이 무산되었습니다. 그 원인은 유세 개입에 있었습니다. 45년 원폭이 일본에 두발 투하되자 소련이 8월 13일에 청진 전투를 벌였습니다. 그러자 일제가 항복하고 소련군은 계속해서 8월 15일에 4,000명의 일본군과 청진해서 전투를 했습니다. 이 전투를 지켜본 미군도 급해져가지고 대한민국 남쪽으로 진주하고 소련과 383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소련은 원산을 통해서 평양으로 진입을 하고 미국은 서울로 진입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소련과 미국은 대한민국을 우주공산 전리품으로 여기고 자국에 유리한 정부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남한에서 미 군정은 조선인민공화국과 임시정부를 불인정합니다. 그리고 친미적인 우익인사를 중심으로 정권 수립을 위해서 한국민주당, 즉 송진우나 김성수 이런 분들과 긴밀하게 연락을 취합니다. 북한에서는 인민위원회를 공산주의적 조직으로 재편하고 신소련 성향의 김일성을 지도자로 부각시킵니다. 42년 12월 모스크바 상당회에서 신탁 통치를 합의를 했습니다. 그러나 여론은 신탁 통치에 반대해서 하고 좌우 합작을 통한 중도적인 통일정부를 수립하고자 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북에서는 김일성, 이남에서는 이승만이 단독정부 수립을 천명을 했습니다. 그래서 남쪽에서 중도 정치 세력들이 46년 7월 좌우합작 실언칙을 발표했지만 미 군정은 한민당을 중심으로 한 남조선과 과도 입법위원회를 구성을 해서 좌우합작이 결렬이 됩니다. 북쪽은 일본 관리들을 쫓아낸 소련군이 6개월 군정을 하고 46년 2월 북조선 인민위원회를 설립해서 북한 지역을 통치합니다. 48년 김구 일행이 방북해서 김일성과 회담했고 이승만 정권은 6.25 동란 때문에 대북 교류를 단념을 했습니다.
그 이후에 박정희 정권 이후부터는 남북 교류를 모색하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71년에 남북 적십자 회담을 하고 72년에 이우락 방북해서 7.4 공동성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83년부터는 이산가족이 상봉하고 85년부터 문화예술, 체육 교류가 시작됩니다. 90년대에는 구소련이 멸망해서 한국과 소련, 중국이 수교가 되고 남북이 유엔 동시 가입을 하게 됩니다. 98년엔 정규영 회장이 소떼를 몰고 방북해서 개성공단 설치를 협의를 시작을 합니다. 그리고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방문하고 노무현 대통령도 평양을 방문한 바 있고 2005년에 개성공단이 출범해서 2016년에 폐쇄가 되었습니다. 2018년, 19년에는 남한, 북한, 미국의 정상들이 모여서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남북의 평화적인 교류는 증대해가는 추세를 알 수가 있습니다. 세계의 분쟁 상황도 심각한데 특히 아프리카에 심각합니다. 아프리카는 나라들이 독립하면서 대부분 사회주의 국가 체제를 선택을 합니다. 라이베리아는 미국 식민지 협회에서 19세기에 흑인들이 다시 아프리카로 돌아와서 세우게끔 해준 나라로 자본주의를 택하고 있었습니다. 아프리카의 분쟁의 한 요인이 국경선에 있는데 이 지도를 보시면 알겠지만 아프리카 나라들의 국경선은 일직선이 많습니다. 이것은 1884년 베를린에서 유럽인들이 경인으로 직선을 그어서 국경을 38선 같이 그었기 때문입니다. 유럽 사람들은 지형이나 부족, 문화 등을 고려하지 않고 이렇게 국경을 나눴는데 후에 그들도 잘못을 깨달았지만 바꾸면 분란이 염려되어서 수정을 못했습니다. 2차 세계대전 후에 아프리카 독립한 나라들의 지도자들도 이 국경선을 못 바꾸는데 그것은 마찬가지로 분란이 일어날 것을 염려해서 못 바꿨습니다. 아프리카 지도를 보면 많은 나라들이 분쟁과 분열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치안정정, 불안, 쿠데타, 종족 갈등 이런 국경 문제 등이 있고 그다음 블러드 다이아몬드와 같은 지하자원, 콜탄과 같은 지하자원 이런 지하자원 때문에 싸움을 많이 합니다. 아시아 지역도 분쟁 지역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및 주변 아랍국 간의 분쟁은 오래되었고 이란과 이라크, 아프가니스탄, 시리아 내전, 쿠르드의 분쟁이 있고 아랍의 봄 후에 리비아와 티니지의 내전이 있고 예멘 남북전쟁, 인디아와 파키스탄 분쟁, 스리랑카 내전, 그리고 중국과 인디아 분쟁, 최근에 미얀마 내전, 그리고 필리핀, 태국, 캄보디아 문제 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보면은 통일이 아니라 오히려 분열과 분쟁이 많은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세계적으로도 평화와 통일에 대한 철학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평화와 통일에 대한 이론으로는 5가지를 준비했는데 민주평화론, 자본주의 평화론, 사회주의 평화론, 세계의 통일 이론, 우리나라 홍익인간 통일론 등입니다. 민주평화론은 민주국가들 사이에서는 서로 전쟁하지 않는다라는 전제를 하는 이론입니다. 이 평화론은 칸트로부터 시작되는데 칸트가 그 생전에는
독일이 사분오열되어서 날마다 전쟁을 하는 때였습니다. 그래서 칸트가 평화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을 해서 책을 저술을 했습니다. 그래서 칸트의 말은 독립적인 주권을 가진 공화정들이 수립되고 그들 사이의 법적 공의를 통한 평화연맹이 수립되면 영구적인 세계 평화의 기틀이 마련될 수 있다. 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의 국제연맹이나 국제연합이 성립이 되었으니 칸트가 얼마나 위대한 철학자인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마이클 도일이 칸트의 성찰을 재해석해서 1983년에 민주평화론에 대한 논문을 두 편을 발표를 했습니다. 그 논문에 의하면 민주국가들이 비민주국가들에 비해서 평화를 지향하는 성향이 있고, 그리고 안정된 민주국가들 사이에는 전쟁을 안 한다. 그리고 민주국가들이 전쟁을 한 경우는 대부분 전제국가나 독재국가이다 라고 주장을 합니다. 그래서 그 근거로는 시민들은 원래 전쟁을 원하지 않으니까, 민주주의니까 그게 정치가들에게 전달돼서 전쟁을 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이고, 제도적으로도 전쟁 결정에 대해서 제약들이 많습니다. 여러 가지 위원회나 회의, 법, 그런 걸 다 거쳐야 되기 때문에 전쟁을 결정하기가 어렵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규범적으로는 대화 타협을 통해서 갈등이 조정되고, 또 보편적인 인권을 중요시하기 때문에 적국의 사람들의 인권도 중요시해서 전쟁을 하지 않을 거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 그 근거들 중에 가장 설득력이 있는 것은 인권 중시와 대화 타협을 중시하는 규범적 측면입니다. 나머지는 자국 내 이득이 크면은 제도적이나 그런 거는 다 무시되고 전쟁을 결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민주주의나 전쟁 개념이 또 모호하다는 점이 이 이론의 그 결정입니다. 그래서 민주평화론은 전쟁을 없애기 위해서 독재 국가들의 민주화를 요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호전적 민주주의와 평화적 민주주의가 있는데, 호전적 민주주의는 인권 침해가 있는 나라에 대해서 군사적으로나 아니면 인도적으로 적극적으로 개입을 하는 주의이고, 평화적 민주주의는 그런 나라들에 대해서 지원과 협력을 한다는 민주주의입니다. 그런데 이 민주주의 평화론은 다른 독재국가를 민주화를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반도에서 민주평화론이 정착되려면 양측이 문호를 개방하고 민주화를 해야 된다는 점입니다. 자본주의 평화론은 자본주의 발전이 평화를 산출한다는 초기 자유주의자들인 밀이나 아담 스미스, 몽테스키들이 성찰에 근거를 합니다. 자본주의와 자유시장이 발전하면 전쟁을 매력 없는 것, 불필요한 것으로 생각하고 국가 간의 긴밀한 협력체계가 이루어진다. 최근에 가치계는 자유시장은 분쟁과 갈등을 다른 방식으로 해소할 수 있는 경로를 제공한다고 합니다. 민주주의 국가들이 군사적 행동이 대부분 열등한 국가들에 대해서 수행됐다고 지적하면서 강압적인 민주화 정책에 대해서 비판을 하고, 이 자본주의 평화론을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가 발달하면 국가 간의 상호 의존성이 창출돼서 전쟁이 나면 서로 피해를 입으니까 전쟁을 안 한다고 합니다.
전쟁이 나면 국내 투자가 감소하고 해외 자본은 물밀듯이 빠져나가기 때문에 정치 지도자들이 전쟁에 큰 부담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리고 현대 자본주의는 토지보다는 인적 자본이나 금융 자본을 중시하기 때문에 군사적으로 점령해서 타국을 점령을 하면은 전쟁 비용이 커지고 이득은 감소하기 때문에 전쟁을 안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가치계의 주장은 자본주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주장을 합니다. 그런데 이 자본주의 평화론은 예전에 제국주의 식민지 수탈의 역사적 사실에 의해서 비판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가 발달을 하면은 상호 협력도 증대가 되는데 반대급부로 이득 때문에 상호 갈등 가능성 역시 증폭이 됩니다. 그리고 또 기업의 이익은 국가의 이익에 밀접하게 관계되므로 국가 간의 갈등이 항상 잠재되어 있습니다. 또 자본의 세계화가 아프리카가 납부된 나라에서 내정과 갈등을 확대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이론의 단점은 자유시장의 성립 조건으로서 민주주의적 법질서의 의의를 간과하고 있습니다. 이 시장의 자유로운 교환이 일어나려면 치안이 잘 되고 경찰력이 확보가 되어야 하는데 그 점을 간과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반도에서는 이 이론대로 하려면 개성공단이 1개가 아니라 10개 정도 있으면은 평화가 아마 소통도 잘 되고 평화도 훨씬 더 증대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사회주의 평화론은 부르주아지 계급이 소멸하면 국가가 소멸하고 평화가 온다는 이론입니다. 자본주의에는 두 계급이 대치하고 있는데 그 프롤레타리아와 부르주아지입니다. 그런데 부르주아지가 자기 이익을 위해서 정부기구를 통제하고 계급투쟁을 통제 아래에 둘 뿐 종식시키지는 못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전쟁은 국가 내부적 계급투쟁이 일부적으로 표출된 것인데 이 사회주의 혁명이 일어나서 부르주아지가 없어지면 국가가 소멸하고 자동적으로 평화가 온다고 하는 이론입니다. 근데 사회주의에는 사회민주주의와 공산주의 두 개가 있습니다. 1차 대전 때 각국의 사회주의자들이 그 전쟁을 막지 못하고 동의를 하게 되는데 전쟁 전에 사회주의자들끼리 국제적으로 모여서 전쟁 나면 전쟁을 방지하자 그렇게 회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막상 전쟁이 일어나자 사회주의자들도 민족과 국가의 이익 앞에서 국제적인 합의보다 합의를 무시했다는 것입니다. 특히 독일 사회당의 의석수는 30% 이상인데 이 전쟁을 반대하면 국민의 지지를 잃을까 봐서 독일 사회당도 그 전쟁을 반대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레닌은 처음에 이 말을 듣고 믿지 않았다고 합니다. 자기들끼리 다 전쟁 반대를 하기로 합의를 했는데 실제로 전쟁이 일어났고 사회주의자들의 역할은 하나도 없으니까 믿지 않고 혼자 이제 이에 대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레닌은 사회주의 지도자 그룹이 독재적 그룹이 되어서 프롤레타리아를 지도해야 된다는 결론에 이릅니다. 그래서 혁명적으로 공산주의 국가인 소련을 세우고 일당 독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회민주주의는 개혁에 의한
민주복지국가의 건설을 목표로 정치활동을 한 반면에 공산주의는 혁명적인 방법으로 생산수단 국유화를 선언을 합니다. 그런데 역사가 흘러서 수십 년이 지나니까 공산주의 국가는 자본주의를 전면적으로 거부해서 쇠망을 하게 되고, 자유민주주의는 정당활동의 자유를 용인해서 보수정당과 진보정당이 존재하고, 자본주의의 사회주의적 요소가 가미되어서 생존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공산주의 쇠망은 자유민주주의의 승리도 되고, 또 그에 못지않게 사회민주주의의 승리도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는 산업혁명을 통해서 같이 태어났기 때문에 두 요소가 절충되면 사회가 안정되고 인간의 복지가 개선된다고 합니다. 사회주의 평화론에 의문이 가는 점이 있는데, 중국과 소련이 전쟁 직전까지 갔고 베트남과 중국은 전쟁을 한 차례 했습니다. 세계적으로 통일론은 국가가 분열되었던 나라들에서 발전을 합니다. 마키아벨리는 이탈리아가 5개 나라로 분열되었을 때 군주론을 써서 군주가 이를 보고 이탈리아를 통일을 시켰으면 좋겠다고 하면서 군주론을 저술을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공화정을 원했지만 이 통일에는 강력한 권력을 가진 군주 무력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실력에 의해서 지배되는 정치 세계 원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사실적인 것과 당위적, 규범적, 그러니까 윤리적인 것을 구별해서 통일을 위해서는 군주가 불가피할 경우에는 원래 착해야 되는데 불가피할 경우에는 사악해지기도 하고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하는 리더십을 발휘해야 한다고 합니다. 이 군주론을 독일에서는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여서 독일도 그 군주론의 영향을 받고 통일을 시키게 됩니다. 독일 사람 헤겔은 국가 인격론을 주장을 했는데, 인간은 포기한 자유보다 더 큰 자유를 사회에서 얻게 되며 국가가 최고의 지위를 점한다. 국가 없이는 자유 없고 자유 없이는 인간은 참된 인간이 될 수 없으므로 국가가 자체로서 참된 인격자이며 참 의지를 지닌다. 그래서 국가는 이렇게 국민들의 모든 의지의 총화이기 때문에 국가는 항상 옳다고 해서 비판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트라이치케는 독일 통일을 자유보다 우위에 두고 체결제상 비스마르크가 전쟁을 통해서 통일을 하게 됩니다. 이탈리아는 가리발디 장군의 무력의 도움으로 통일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19세기까지의 통일은 전쟁에 이루어진다고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평화는 대중의식 속의 가치관 전환도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철학이 대중 속에 스며들어서 사회적 민중운동으로 발전해야 되는데, 1960년대 말부터 비판적 평화 연구가 대중으로 확산되어서 1980년대에 반핵 평화운동이 대규모적인 민중운동으로 발전이 됐고, 반냉전 체제 운동이 성공적으로 발전을 해서 독일 통일을 가능하게 한 요소가 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홍익인간 통일론이 있습니다. 이 통일론은 조성환과 안재홍 등과 같은 신민족주의자가 주장을 했습니다. 홍익인간 이념은 조화와 평화를 추구하고 민족 공동체성이 있고 통일과 통합의 이념이어서 이 이념으로 좌우합작 통일 민주국가의 사상적 방향을
정하고 주장을 했습니다. 조상 선생은 임정 때부터 활약해서 독립 후에는 한국 독립당을 조직해서 정치 활동을 했습니다. 김규식과 함께 평양을 방문했고 만주에서 대종교와 접하면서 대종교의 영향을 받아서 상균주의 중에서 교육균등을 착안을 했습니다. 상균주의는 정치, 경제, 교육의 균등인데 3.1운동 이후에 사상적, 계급적으로 분열된 민족사회를 통합하기 위한 대안 논리로 생각을 해냈습니다. 그래서 밖으로는 국가 간 균등, 사람 간 균등이 원칙이 되고 안으로는 계급 갈등을 조정하고 통일되고 평화된 조화된 민족국가 건설을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41년에 대한민국 건국 강령 총강을 조서왕이 작성했는데 거기에서 상균 제도의 역사적 근거를 해서 각 계급 계층이 지력과 권력, 부력의 향유를 분평하게 하면서 국가를 진흥하여 태평을 부여하리라 하민이 홍익인간과 이하세계 하자는 우리 민족의 지킬 바 최고 공의라고 했습니다. 안재홍 선생은 1917년에 대종교에 입교해서 신도로서는 최고인 정교에 이르른 선열입니다. 일제강점기에 조선일보 사장을 역임하면서 독립운동을 해서 9번 투옥을 하는 목고를 치렀고 해방 후에는 민정장관, 국회의원을 역임하다가 낙국되어 평양에서 65년에 사망을 했습니다. 46년 개천절에는 만인산 참성단 성화를 점화하는 영광을 가졌고 신민족주의와 신민주주의를 주장을 했습니다. 신민주주의는 뭐냐면 홍익인간 사상이 그여 고구려 백제의 제가회의와 신라의 화백으로 이어졌는데 이러한 회의체제는 귀족적 민주주의적 회의체이지 전민족이 참여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대에 전민족이 참여해서 신민주주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신민주주의는 민주주의와 다르게 우리 홍익인간 사상으로 출발을 해서 민주주의를 하는 게 신민주주의입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다살이, 만민공생, 민주주의, 민생주의, 정치원리로 발전시켜서 좌우합작을 통해 통일 민족국가 건설에 노력을 했습니다. 그리고 안재홍 선생은 한국의 한 철학을 이론을 정립한 분인데 한은 크다는 온과 낮게 낫이 다 그 의미가 다 포함된 한이라서 이 한 철학으로 통일을 생각을 하신 분입니다. 해방 후 제2차 미소 공의가 개최될 무렵인 47년 12월에 정명대일의 도를 발표를 했습니다. 미소 공의에서 한국의 정명대일의 도를 통해서 통일된 한국이 되었으면 하는 영원에서 이 정명대일의 도를 발표를 한 것입니다. 정명은 바르고 밝음이고 대일은 한의 핵심이고 한은 그 무한이고 무변이고 무궁, 무차별, 균등에서 만물과 내가 같이 번영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도 그 의미와 같습니다. 그래서 이 신민족주의는 신민주주의를 바탕으로 민족이 신민주주의를 해서 균등사회와 공영으로 이루어져서
민족주의를 해서 통일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 홍익인간 통일론은 1990년대에 국방외교가 활발해지고 통일 논의가 있을 때 재조명되어서 이근창이나 이용범 같은 분들이 홍익국가론과 홍익민주주의론 책을 썼습니다. 그래서 홍익인간 통일론의 의의는 고유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으로 통일에 대한 철학을 전개했다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분단 극복에 대한 철학 연구 방향으로 먼저 통일의 당위성 연구를 생각을 해보고, 아까 말씀드린 이데올로기들의 장점 수용 연구, 그리고 우리 고유의 이념인 홍익인간 이하세계 이념 연구, 그리고 공존과 호혜 철학 연구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여론조사에서 보면은 몇 년 전 건데 지금도 비슷할 건데, 통일이 되었으면 찬성하는 쪽이 70%이고 반대가 한 10% 정도 됩니다. 이 반대하는 요인은 남북한이 분단되어서 오래되어 가지고 경제적인 격차나 이질성이 있어서 그것을 염려하는 건데, 이러한 불편은 통일 직후의 후유증으로 시간이 지나면 긍정적인 측면이 점차 커집니다. 독일 통일 20년 후에는 긍정적 평가가 90% 이상인데, 독일 국민은 세계 평화에 기여했다는 자부심도 또한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은 통일된 독일이 EU에서 가장 강력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이러한 당위성으로 1969년에 대한민국은 국토통일원 부처를 신설해서 지금까지 공식적으로 통일부가 존속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운명 공동체와 성품 발현이라는 측면에서 당위성을 생각해 보겠습니다. 남북한은 운명 공동체인데 통일신라 이후에 천수백 년 동안 역사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고 있습니다. 가족도 운명 공동체로 이산가족이 되면은 하나로 합치고자 합니다. 국가는 가족보다 훨씬 커서 구성 간의 결속력이 가족보다는 작지만 국민은 국가 내에서 안전과 자유를 보장받음으로 운명 공동체가 됩니다. 국가를 이루면 그 국민들은 다른 나라에 예속되어 안전과 자유가 보장되지 못하므로 국가는 가족만큼 사람에게 필수적인 요소입니다. 그래서 나라를 이뤘던 한 운명 공동체가 분단되면 통일을 열망을 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미국이 독립할 때 미국 사람들은 영국과 민족은 같았지만 영국은 미국을 식민지로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미국과 영국은 운명 공동체가 아니었고, 따라서 미국은 전쟁을 해서 독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남북전쟁은 통일전쟁이었습니다. 미국의 여러 인종들이 모여서 국가를 이루고 살았지만 한 나라의 국민이 되어서 운명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업화된 북쪽과 농업을 위주로 하던 남쪽의 이해관계가 달라져서 내전이 발발했습니다. 그래서 링컨이 훌륭하게 추대되는데, 그 이유는 노예 해방이 아니라 미국이 통일을 해서 운명 공동체를 유지를 했다는 점에서 위대하게 추대를 받고 있습니다. 링컨은 전쟁 초기에는 남부를 자극하지 않기 위해서 남부의 노예 해방을 지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다가 전쟁이 길어지니까 남북전쟁 막바지에 노예 해방을 선언해서 남부 지방의 경제적 근간이 일시에 흔들렸고 전황이 급격하게 북쪽으로 기울었습니다.
그래서 링컨은 나의 관심은 하나의 연방으로 미국을 유지하는 것이지 노예제도 문제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중남 아메리카도 에서도 그 운명 공동체 문제가 있습니다. 중부와 남부 아메리카는 브라질을 제외하고는 스페인어를 공용어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인종은 스페인인과 인디언, 흑인들이 혼합해서 동질성이 있습니다. 그런데도 통일하지 않고 서로 다른 나라로 독립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그 다른 나라들이 서로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고 다 다른 문화와 역사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입니다. 19세기에 볼리바르가 통일을 시도하며 노력하다가 중남 아메리카 일부 지역에 연합국가를 세웠지만 얼마 못 가서 여러 나라로 분리되었습니다. 지형적 요인과 각 지역의 이해관계가 달랐고 운명 공동체로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 남북한은 운명 공동체이었고 또 한민족이어서 더욱 통일을 염원을 하고 있습니다. 혈통과 언어와 관습과 문화가 같은 민족 국가가 이기 때문에 그 민족은 각 개인에게 뿌리가 되고 국가를 이루어서 보존을 하게 됩니다. 남북한뿐만 아니라 2차 대전 종전 후에 외세에 의해 분단된 다른 민족 국가들도 모두 통일을 염원했고 우리나라만 빼고 다 통일되었습니다. 독일과 폴란드는 흑연 세력이었던 소련이 붕괴되자 거의 자동적으로 통일되었고 오스트리아는 1955년에 통일되었고 베트남 무력 통일을 했습니다. 중국과 인디아는 분리되어 있지만 이념과 종교적인 문제로 자체적으로 분리되어서 논외입니다. 이 민족 통일은 배타적이지 않습니다. 민족 통일은 민족주의가 아니니까 탈민족주의를 주장하면서 통일을 반대하면 안 됩니다. 헤겔이 말한 것처럼 민족은 국가를 이루는 가장 일반적인 단위이고 민족주의와 국계주의는 상쇄하는 게 아니라 상부상조하는 변질적 관계에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들은 다 기본적으로 민족 위주로 나라를 이루고 있습니다. 고대 삼국도 같은 민족이니까 통일됐고 이탈리아나 독일 민족도 여러 나라로 분열됐다가 통일되었습니다. 소련과 유고슬라비아도 대부분 각 민족국가 단위로 분리됐고 히틀러가 2차 대전을 시작할 때도 헝가리에 독일 민족이 산다고 해서 그걸 빌미로 2차 대전을 시작을 했습니다. 2차 대전 시에 사회주의자들도 민족과 국가는 이데올로기보다 앞선다는 것을 몸소 보여줬고 현대 제3세기 민족해방투쟁도 민족 단위로 민족을 해방을 시키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통일의 당위성을 두 번째로 성품 발현이라는 측면이 있습니다. 사회가 커지면 그만큼 소통이나 교육 기회가 많아집니다. 그래서 타고난 성품 발현과 지성의 성장 등 모든 면이 더 커지는 이로움이 있습니다. 성품은 스스로 또는 외부적 자극과 교육에 의해서 깨우쳐집니다. 그래서 공동 운명체가 통일되면 이 소통이나 성품 발현, 능력 발휘도 증대되어서 아주 큰 이로움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이나 제도나 도로 등보다 많은 사람들이 사용해서 효율성이 증대되고 국방력도 커져서 국민은 보다 안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다 큰 성품 발현과 효율 증대를 위해서 통일이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이데올로기들이 장점을 수용을 해서
통일을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평화적으로 해야 되는데 전쟁을 하면 안 되는 게, 전쟁을 하면 일상이 마비되고 상처가 오래가고 경제는 수십 년 후퇴합니다. 그래서 전투의 승리에도 통일이 되기는 쉽지 않습니다. 남과 북의 당사자 및 주변 국가들 문제이기 때문에 한쪽이 우세해도 국제적 간섭도 있고 해서 통일이 어렵습니다. 그리고 앞에 살펴본 평화 이론들은 세계의 역사를 통해서 얻은 교훈들을 이루나 해서 실제 상황과 부분 부합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평화 이론들의 장점을 수용하면서 우리 민족에 맞는 통일 철학을 연구해야겠습니다. 민주평화론은 그 장점이 자유입니다. 자유는 서로 말을 통하게 해서 이성이 발현되도록 합니다. 근데 칸트나 홉스의 성찰처럼 자연의 상태는 전쟁의 상태입니다. 그래서 평화는 인간의 이성이 지닌 이념으로 인간들이 서로 동질하는 의식을 가지고 있을 때 평화가 유지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폭력, 폭발적인 감정에 휩싸여서 자유롭지 못하게 되면 이성적인 대화는 사라지는데, 민주주의는 자유를 보장함으로 이성적으로 행동하면서 평화를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평화론 장점을 보면 상품 교환을 통해서 교류 소통화 활성화되고 서로 의존적이게 해서 평화를 유지시켜줍니다. 그리고 공정한 경쟁은 사회를 풍요롭게 만들어서 사람의 성질을 순환시키고 평화를 살아나게 합니다. 사회주의 평화론의 장점은 너와 나를 다 같은 사회의 일원으로 생각해서 사회복지를 강화하고 불평등을 해소해서 사회를 평화롭게 합니다. 갈등이란 부는 전쟁의 잠재적인 가능성이 없어진 상태를 평화 상태로 봅니다. 그래서 전쟁의 요인이 폭력인데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인 폭력으로 나누어서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갈등이 사회학에서 구조적인 폭력을 최초로 발견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구조적 폭력은 뭐냐면 사회나 국가가 보이지 않게 구조적으로 가하는 폭력입니다. 국가가 가난해서 굶어 죽는 사람이 많은 것도 구조적 폭력의 일례가 되겠습니다. 이러한 각 이데올로기의 장점들을 연구하면서 수용하는 연구를 해서 물리적 폭력과 구조적 폭력들이 감소하는 평화로운 사회를 이루어야겠습니다. 우리나라 홍익인간 이화세계 이념 연구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홍익인간은 건국신화에 나오는 것으로 남북이 공유하는 인류 공영의 이념입니다. 이 홍익인간 이념은 나철 선생이 고유의 신앙인 대종교를 통해서 홍익인간을 보편화했습니다. 나철 선생은 홍익인간의 의미와 그 실천 논리를 가장 체계적으로 제시해서 그분 포도 홍함으로 정했고, 쓰신 글에 홍익, 홍제 일세, 증제, 천하, 독성, 행포 등의 말을 사용해서 홍익인간의 이념을 많이 알렸습니다. 그래서 대종교는 이화세계와 함께 홍익인간을 실천 이념으로 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보신 바와 같이 홍익인간 이화세계는 임시정부 건국강령 총각에 있고, 안재홍 선생은 홍익인간 이념을 바탕으로 좌우합작 통일국가 건설의 철학을 개진한 바 있습니다. 이 홍익인간은 자본주의나 사회주의를 초월하는 이념으로 외래의 이념과는 별개로 민족의 자주성과 정체성을 가집니다. 그런데 이 홍익인간이
광복 후에 임정의 귀국이 지연되고 요인들이 개인 자격으로 입국해서 헌법에 명시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다행하게도 교육이념으로 명시가 되었습니다. 최남선은 백두산을 밟고 홍익인간은 인류의 자랑스러운 이념이라고 감동에 젖은 목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홍익인간의 뜻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홍익인간은 먼저 가치 지향성이 있습니다. 이롭게 함으로 가치 있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이 가치에 대해서 유명한 사람이 니체인데, 전통적 가치를 접목시키고 새로운 가치를 창조해서 철학에서 가치를 중시하게 하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은 모든 인간들을 널리 유익하게 함으로 보편성과 사회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계급도 없고 누구나 이롭게 함으로 평등성과 민주성이 있고, 인간 또는 인간 세상을 이롭게 함으로 인본성이 있고 자연 친화성이 있습니다. 인간을 진실로 이롭게 하려면 자연과도 친화해야 되므로 자연 친화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롭게 하고 널리 이롭게 하니까 성선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리 중성이 있는데, 보다 많은 사람들을 다 이롭게 하려면 참과 진리를 연구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이롭게 하고 또 진실로 이롭게 해야 되니까 진리 추구성이 있습니다. 이런 것은 민심은 천심이다라는 말과 상통하고, 해겔이 절대성을 역사와 세계에서 찾는 것과도 상통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홍익인간은 이의 뜻에 더하다 돕다는 뜻이 있어서 경계성이 있습니다. 이화세계도 홍익인간과 같이 민족을 넘어서 범세계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화세계는 이성적으로 잘되게 한다. 그러니까 이치로 잘되게 하는 것이니까 범세계성이 있는 것이죠. 환웅이 강림해서 제세이화라고 했는데, 땅에서 태어난 인간은 이화세계를 하는 것입니다. 이 홍익인간 통일론은 남북이 공유하는 건국 이념이어서 남한에 교육 이념으로 되어 있고, 북한에는 단군 실존설과 단군 민족 단결론, 단군 등 발굴이 있어서 남북이 공유하는 건국 이념이 됩니다. 그리고 앞에서도 살펴본 바와 같이 홍익인간의 민주주의, 사회주의, 자본주의적 요소들이 다 포함되어 있고, 또 민족 문명 공동체보다 이롭고 가치 있는 것이어서 통일에, 그리고 보다 많은 사람들이 다 이롭게 하는 것이 보다 보편적인 진리에 의해서 이롭게 하는 것이라서 진리 추구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경제적으로 유익하고 제도적으로 효율적이어서 경제성이 있고요. 마지막으로 공존과 후회에 대한 철학이 있어야 되는데, 휴전 상태에 한반도가 통일되면은 세계 긴장 완화와 평화와 안정에 기여하기도 하고, 주변 여러 나라의 견제를 받기도 합니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보면 볼리바르가 그랑 콜롬비아를 결성했을 때 내부 분열을 하는데 다른 나라 방해도 상당히 작용을 했다고 합니다. 또 통일할 때는 미소, 영국의 주변 강대국들과의 동의가 있었고, 특히 소련은 경제적인 도움도 줬다고 합니다. 그래서 평화적 통일을 이루려면 주변국과 공존 후회를 해야 됩니다. 평화 공존론은 냉전 시대인 1956년에
소련 공산당 서기장 프루시초프가 처음 한 말로서 자본주의, 공산주의 다른 이념체계 국가들도 공존할 수 있다라고 한 데서 유래합니다. 그 점차 동서 해빙 분위기가 조성되었습니다. 이 공존 철학으로 우리나라에 천부경이란 경전이 있습니다. 안재홍은 한 철학을 발전시키면서 천부경을 창조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천부경은 만물이 하나에서 비롯되어 그 근본은 같다. 그럼 다양성 중에서 통일된 근본이 있다면 통일 사상이 있고, 비로신 한과 만물도 다 셋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해서 셋이 공존하면서 하나를 이루는 공존 사상이 있습니다. 삼일신고도 우리나라 고유 경전인데, 사람과 만물이 다 같이 세 가지 참인 성품과 명을 정기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인종에 관계없이 사람이면 누구나 몸과 성품이 다 동일한 성질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두 경전은 사람의 참 성품이나 본마음은 착하다고 해서 개개인의 착한 본성이 모여져서 국가의 착한 기질로 총화되므로 국가 간의 호혜의 정책으로 시험될 수가 있습니다. 홍익인간 이념도 국가 간에 적용되면 국가 간의 호혜적인 이념이 되겠습니다. 현재의 글로벌 시대에는 세계는 하나이다라는 철학이 더 우세한 것 같습니다. 철학이 나와 세계와의 관계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데,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이나 적자 생존 같은 투쟁적 철학으로 있을 수가 있고, 세계를 하나라고 생각하는 철학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스피노자는 모든 개별자를 담고 있는 유일한 존재의 관념을 제시했고, 헤겔은 세계는 하나이다라는 통찰력에서 시작해서 세계 정신이 스스로 운동하며 자기 실현을 한다고 사유를 했습니다. 그래서 세계는 근본적으로 하나이므로 다른 나라들도 내 나라와 같이 생각해서 평화적으로 공존하고 상호 우애적으로 대하는 철학을 연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평화 사상을 담고 있는 우리 고유 경전 연구도 필요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결론으로 통일을 염원하면서 통일에 대한 역사와 철학에 대해서 생각을 해봤는데, 향후에도 통일의 당위성이나 평화 이론들의 장점 수용, 우리 고유의 홍익인간 이화세계와 공존 후회의 철학을 연구하면서 통일되도록 노력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선열들이 일찍이 간파한 것처럼 홍익인간은 세계 어디에도 없는 이념으로 남북이 공유하는 이념이고 통일에 적용 가능한 이념임을 알아야겠습니다. 참고문헌입니다.